92의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회계 정보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회계 목적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양적인 정보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건 뭔지 알죠, 그쵸? 양이냐, 질이냐 이런 말 따지잖아, 그쵸? 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목적적 값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목적적 값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적 값성의 구성 요소로서 예측가치가 뜻이 뭘까요?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걸 보고 미래의 경영 실적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드백 가치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 봤지, 그치? 분기마다 피드백을 해주잖아.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지, 그치? 1월부터 3월은 플러스 2개월이니까 5월달, 지금 피드백이 되겠네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그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 뭐 경영 실적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예측한 걸 갖다가 또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올려준단 말이야. 적시성, 원하는 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적시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적 값성 구성 요소라는 말을 쓰는 거야.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자, 중립성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도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면은 잘못된 정보가 되겠죠, 그쵸?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줘라. 여기 보세요. 검증 가능한 정보. 우리 회사의 건물이 우리 학원에 어제 돈이 10억 원이 들어왔었어. 이거 믿어 못 믿어? 못 믿잖아, 그쵸?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라. 우리 회사의 건물이 100억짜리야. 검증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그쵸? 항상.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때는 다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 신뢰성이 있겠죠. 표현의 충실성, 적절한 표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이것도 표현의 충실성이야. 여기 볼까? 차량원 광고 1000만원. 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은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 차량원 광고 1000만원. 이게 취득원가거든요. 밑에 마이너스 감가 상각무게 999만 9천원. 그럼 감가상각이 끝났다는 얘기지, 그치? 5년이 경과했다는 얘기예요. 자, 1번이 적절한 표현이야, 2번이 적절한 표현이야. 이것도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차량 방구가 1000만원에 취득했긴 했는데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1000만원에 취득한 게 내용요소 5년 다 지났구나. 현재 정보가액은 1000원이구나. 이것도 하나의 표현의 충실성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겠죠.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목적적 값성 하부 속성으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을 충족시키는 하부 속성으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시켜주는 건 피드백 가치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보고 미래의 경영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예측 가능한 정보를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확인시켜주는 거는 피드백 가치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립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맞고요. 2번 문제를 볼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채무증권은 밑줄 치고 사채라고 써보세요. 사채. 채무증권을 갖다 우리가 사채를 채무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기보유 증권,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이나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죠. 2번에 틀렸네요. 무조건 매도가능 증권이 되는 건 아니죠, 그쵸? 세 가지가 있으니까 2번에 틀렸고요.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이거 뭐야?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기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 맞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라고 했고, 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했어요. 충당부채는 미래 지출될 게 확실한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미래 지출될 게 확실하죠, 그쵸? 이게 충당부채예요. 메모해놓으세요. 충당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거, 이게 충당부채입니다. 우발부채는 여기 봐요. 우발부채는 미래에 지출될 게 확실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게 우발부채입니다. 보증채무 같은 게 우발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보증부채. 충당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라고 그랬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그랬죠? 퇴직금은 100% 줘야 되는 거지, 그치? 우발부채는 보증채무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섰을 때 내가 만약에 정현이 보증을 서줬어. 정현이가 대출을 받는데 내가 보증을 서줬어요. 정현이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정현이가 그걸 띵겨먹고 도망갔어. 은행이 나한테 청구가 들어오겠죠, 그쵸? 이렇게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건 우발부채라고 하는 거야. 우발부채. 그 우발자산도 마찬가지겠네. 우발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에이, 잠깐만, 내가 그럽니다. 장난 삼아서 영광이는 우발자산이 있니?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 상속받을 재산이 있니? 이거야. 현재 내 재산은 아닌데 미래에 내 재산 가능성이 있는 거, 재산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있어요. 저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다 기부하신대. 마찬가지지.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게 우발자산인 거야. 우발자산. 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발자산은 더더욱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부모님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우발부채, 우발자산 둘 다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주석사항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주석사항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잠깐만, 보증승걸 재무상태표에 부채도 표시하면 안 돼. 주석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 증여받을 재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안 돼요. 아직 증여받은 게 아니잖아, 그치? 주석에는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한다.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이다. 맞죠? 충당부채는 거의 100% 돈이 나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수익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잖아. 그치?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했지? 미래 지출될 게 확실하니까 설정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공부해봤지만 결산할 때 보증채무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증여받을 재산, 증여받음이 아니라 받을 재산에 대해서 뭐 처리하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주석에는 표시를 하되 재무상태표는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충당부채는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3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밑줄 쳐놓으세요.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 과목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맞아요. 자기 주식 취득하면 차근에 자기 주식 대부분 현금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 뭐가 틀렸을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그치? 얘들아,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뭐에 속하는 거라고요?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조정이죠. 2번 틀렸고요. 자기 주식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처분이익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상계된 금액이 있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쵸? 내가 6가지 불러줬는데 여기 잠깐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그치? 상계 처리해야 되는 거.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었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이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생긴 거예요. 손실이 생기면 자기주식 처분이익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 먼저 하고 남은 잔액은 자본 조정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이 경우 처분으로 생각되지 않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분기로 보여줄게. 여기 잠깐만. 자기주식 팔았다. 자기주식 100원짜리 팔았어요. 저번에 현금으로 받은 돈이 60원 받았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자기주식을 60원 밖에 못 받았지? 이익이야 손실이야? 손실이죠. 손실 쓰기 전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쓰기 전에 뭐부터 써라고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 얘가 만약에 10원이 있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분개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반대로 대변에 자기주식 팔았어요. 자기주식 100원짜리 팔았어요. 현금으로 받은 돈이 150원 받았어요. 여기 뭐니?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지, 그치?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쓰기 전에 뭘 먼저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쓰라고 그랬지, 그치? 이게 만약에 20원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0원이죠. 이런 식으로 분개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네. 이 6가지는 반드시 서로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5번.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지. 1번이 틀렸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게 현금성 자산이죠. 여러분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건 뭐라고 하지?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건 단기금융 상품. 답은 1번. 지폐, 동전 모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우편화 수입인치는 현금이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우편하면 받아? 그지?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은 현금이 아니에요. 직원의 갑을금은 단기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닙니다. 1번이 틀렸어요. 6번.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원가액 문제예요.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번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에서 여기 봐. 두 개 돼준 게 기초원가, 다른 말로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두 개 돼준 거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그랬고요.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 돼준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가공원가. 또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는 포함되지만 여기 봐봐.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포함되는 거 맞죠? 가공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비는 기초원가, 가공원가 모두에 해당된다. 여기 봐요. 기초원가, 가공원가 모두에 해당되는 거 농업비 맞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회비용은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 최소 금액이 아니라 최대 금액 또는 최대 이익을 갖다 우리가 기회비용, 다른 말로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실래요? 포기한 원가인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월급이 500만 원인데 커피숍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커피숍을 차렸을 때 포기한 원가가 얼마예요? 500만 원이지, 그치? 그게 기회원가가 되는 겁니다. 기회원가. 내가 포기해서 뭘 얻고자 했을 때, 자, 포기한 원가를 갖다 우리가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최소 금액이 아니라 최대 금액이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판매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하죠. 판매관리비는 비제조원가입니다. 여기 봐. 재료비, 칠판. 재료비, 농비, 제조가들비도 해준 게 제조원가잖아요. 제조원가.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비제조원가죠. 7번. 제공품, 제품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맞죠?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하죠. 그려볼게.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을 그려주시면 여기 기초 제공품 들어가죠. 기초 제공품 밑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대변에 제품 제조원가 들어가죠. 대변에 제품 제조원가 밑에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고요. 그치? 얘는 쉽게 얘기해서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제조원가 명세서를 뜻하는 거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뜻하는 거고, 여기 잠깐만 보기 들어볼까요? 제조원가 명세서 다음에 작성하는 게 손익계산서지. 그치?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다음에 뭐 작성한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매출 밑에 뭐 들어가니? 매출 밑에 제품 매출 원가 들어가는데 이 제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기초 제품 플러스 이거 제품 제조가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기말 제품이라고 그랬죠. 이거 암기하고 있잖아 우리 이제. 자 여기 봐요.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 계정으로 표현한 게 제공품 계정이야. 기초 제공품 밑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이거를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그랬고, 그죠? 기말 제공품 빼주면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7번. 동그라미 1번에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여기 봐요. 제공품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거 맞습니다.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팔린 거니까 대변에 기입하는 거 맞아요. 이걸 계정으로 표현하면 돼. 이걸 계정으로 표현하면 매출원가 계정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계정. 어쨌든 팔린 거니까 대변에 기입하는 거 맞아요. 기말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틀렸네. 기말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되는 거지. 여기 봐. 기말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는 거죠. 그쵸? 기말제품이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계를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한다. 여기 볼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계를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한다.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제공품 계정 다시 한번 차변에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비, 제조간접비, 재료비, 노비, 제조간접비 합친 거 단기총 제조원가. 대변에 기말 제공품 빼주시면은 제품 제조원가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라고 그랬죠, 그쵸? 매출원가 공식이 기초 제품 플러스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친 걸 제조원가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합친 걸 기초원가,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친 게 가공원가라고 하나 두시면 됩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직접 비율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먼저 할게요. 제조 부문, 보조 부문. 거기는 보조부터 나와 있는데 난 제조부터. 조립 절단, 그 다음에 보조 부문비는 수선 전력. 금액이 얼마씩 나와 있을까요? 조립이 60만원, 절단이 50만원, 수선이 40만원, 전력이 20만원. 이렇게 먼저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직접 배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볼까? 수선 보험비 40만원을 두 군데로 가. 이렇게 전력 보험비 20만원이 두 군데로. 이게 직접 배법이죠. 이런 수업 시간에 내가 제조 부문을 먼저 써줬잖아, 그치?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써주고요. 제조의 조립 절단, 보조의 수선 전력. 그 다음에 금액 써주시면 돼요. 뭐 굳이 내 스타일대로 안 하면 돼. 안 해도 돼.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설명을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첫 번째 40만원을 40만원 곱하기 봐봐. 수선이 내 손가락 봐야 돼. 수선이 조립과 절단에 제공한 용역. 거기 문제집 봐요. 수선이 시간이 조립과 절단에 600시간, 200시간 제공을 했네요. 그치?
두 군데로만 가는 거니까 직접배우법은. 다시 한번 직접배우법은 두 군데로만 가는 거예요. 수선이 두 군데의 시간이 600시간, 200시간이니까 800시간이죠. 800시간 분의 칠판 볼까요? 800시간 분의 600시간. 8, 5, 5, 6, 30, 30만원. 여기 30만원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동으로 10만원. 이렇게. 이제 20만원이 가야 되겠죠? 20만원 곱하기. 자, 이번에는 전력이 조립과 절단에. 전력이 조립과 절단의 킬로와트예요. 500킬로와트, 500킬로와트네요. 여기 500킬로와트. 여기도 500킬로와트. 두 개 합치면 1000킬로와트죠. 1000킬로와트 분의 500킬로와트. 반이니까 10만원씩 갑니다. 여기도 10만원, 여기도 10만원. 이렇게 가겠죠. 무릎이 뭐로 걸었어요? 제조가격비를 배분한 후에 절단 부분의 총원가. 여기 볼까? 절단 부분의 총원가니까 몽땅 다 더해주시면 되죠. 70만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0만원이니까 2번. 직접 배우법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봐요. 다시 한 번만. 수선 부문비. 이 수선 부문비를 두 군데로만. 그러니까 600시간, 200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전력 부문비 20만원 역시 마찬가지. 두 군데로만. 500, 500. 이게 직접 배우법이에요. 단계배분법으로 한번 해볼까? 단계배분법. 전력 부문비를 먼저 배분한다. 단계배분법까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봐요. 뭘 먼저 배분하라고 그랬어요? 전력 부문비를 먼저 배분하라고 그랬죠? 먼저 배분하는 것은 세 군데로 배분을 다 해주는 거예요. 봐봐. 전력 부문비가 20만원 나와있죠, 그쵸? 20만원이 잘 봐야 돼. 전력 부문비 20만원이 세 군데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몇 킬로와트라고 그랬어요? 500킬로와트. 여기 몇 킬로와트? 여기는 몇 킬로와트? 이렇게. 세 군데로 가는 거라고. 먼저 배분하는 거. 20만원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1060. 킬로와트 분의 500킬로와트. 계산기 두드려봐 빨리. 20만원 곱하기 500 나누기 1060 한번 해봐요. 20만원 곱하기 500 나누기 1060 그러면 안 떨어지지만 94,339원. 반응이 맞게요. 94,000 네, 반응이 많아요. 339원. 94,339원. 94,339원. 여기 똑같으니까 그치? 여기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20만원에서 빼면 나머지가 11,322원. 11,322원.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얘는 배분했지 그치? 잘 봐야 돼. 얘 배분했지 그치? 두 번째는 요거 두 개 합쳐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411,322원이지 그치? 곱하기 두 군데가 시간이 몇 시간 몇 시간이 했었어요? 600시간. 여기도 몇 시간이 했었어요? 200시간. 두 군데로만 가는 거니까. 그럼 800시간이잖아. 그치? 800시간 분의 600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411322 곱하기 600 나누기 800 308,491원. 여기에 308,491원이 가는 거야. 나머지는 그죠? 빼주시면 되죠. 411322에서 빼주시면은 102,830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먼저 배분하는 거 몇 군데로 가라고 그랬어요? 세 군데로 배분을 해주는 거라고. 먼저 배분하는 건 세 군데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력 부문비가 아니라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분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봐요.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분해봐요.
수선분기를 먼저 배부하면 자 먼저 배부하는 건 몇 군데? 세 군데로 가라고 그랬지? 여기 봐요. 이번에 수선분기 40만 원을 하나 둘 세 군데로 가면 600시간 600시간 여기는 200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100시간이네요. 수선분기 40만 원이 하나 둘 세 군데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봐요. 40만 원 곱하기 토탈 다 더해주시면은 900시간이에요. 900시간분의 600시간 그치? 얼마나 오니? 이거 계산하면 26만 26만 2천 26만 6천 666원? 이렇게 26만 6천 666원. 두 번째는 200시간이니까 두 번째는 여기 봐요. 200시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오니? 8만 888원? 8만 8천 888원. 나머지가 여기로 가는 거지, 그치?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4,446. 뭐 어쨌든 그리고 두 개 더해서 이제 두 개 더해서 몇 군데로 가면 되는 거야? 두 군데로 가면 되는 거지, 그치? 몇 시간 몇 시간이에요? 전력이 몇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예요? 500 500킬로와트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나누기 2하면 되지, 그치?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얼마씩 하면 되는 거죠? 12만 2천 223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단계배우법. 할 수 있겠지? 첫 번째 것만 몇 군데로 가면 돼? 세 군데로. 직접배우법은 두 군데 두 군데로 갔지만 자,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그렇습니다. 기말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말제공품의 평가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주간접비 배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맞죠?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재주간접비 배부라고 그랬어요. 대량 생산은 종합원가 계산, 소량 주문 생산이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맞는 거고요. 원가 집계를 여러분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 4번에 틀렸습니다. 다음 예를 이용해서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선은 완성품의 10%를 가져간다. 그렇게 T자 계정을 그려서 제공품 계정을 그리시면 돼요. 얘를 수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을 수량으로 그러면 여기 기초 수량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기초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을까? 200개. 여기는 투입 수량이 나옵니다. 투입 수량. 다른 말로 투입 수량은 착수 수량. 다른 말로 착수 수량 똑같은 말이에요. 투입 수량은 600개라고 나와 있어요. 600개. 두 개 내주시면 800개죠. 자, 여기에서 완성 수량이 나와 있겠죠? 여기에 완성 수량은 몇 개? 650개. 650개. 그럼 나만 미완성된 게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되는데 기말 제공품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50개. 그럼 여기 잠깐만 볼래? 여기도 똑같이 8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200개에서 600개, 800개를 만들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완성된 게 650개, 기말에 50개면은 700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몇 개 빵꾸 났어요? 100개. 아, 얘가 불량품이구나. 얘가 공선 수량이에요. 여기에는 정상 공선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비정상 공선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정상 공선은 불량품은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정상 공선. 완성품의 10%로 가져간다. 65개네요. 그럼 비정상은 몇 개? 35개가 되겠지. 35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그랬죠, 그쵸? 정상 공선은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늘 그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정상 공선인 거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설명했었나? 네, 어제. 그죠? 어제 했었죠, 그쵸? 사업자 단위는 뭐 쓰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ERP 쓰는 회사라고 그랬지, 그치? 모든 걸 본점에서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잠깐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여기 본점이 있고요.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 여기서만 하고 안 한다고 그랬죠, 그쵸? VAT 신고도 본점에서만 하고 지점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VAT 납부도 어디에서만 합니까? 본점에서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본점에서 하는 거.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을 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해서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주된 사업장은 여기서 주된 사업장은 잠깐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게 있었고, 그치? 사업자 단위가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얘는 뭐라고 그랬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거는 ERP를 쓰는 회사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잠깐만 볼래요? ERP를 쓰는 회사는 다 본점에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ERP를 쓰지 않는 회사는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여기 사업자 등록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신고도 VAT 신고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된다는 거. VAT 납부도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된다고. ERP를 우리는 세법에서 ERP를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ERP를 쓰는 회사는 모든 걸 다 본점에서 하면 되는데 ERP를 쓰지 않는 회사는 다 해야 되는 거야. 엄청 번거롭죠, 그쵸? 그래서 이게 내 겁니다 라고 이거 다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거 다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이에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사업자 등록은 해야 돼요. 신고도 해야 돼요. 납부는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납부는. 요때 주된 사업장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 또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의 주된 사업장은 본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점밖에 안 돼요. 개인은 어떤 말 쓴다고 그랬어요? 본점 대신에 주 사무소. 여기도 개인은 주 사무소.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헷갈리게 나오니까 잘 봐. 주된 사업장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 또는 지점이에요. 근데 개인은 주사무소만 되는 거예요. ERP스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둘 다 본점 주사무소만 됩니다. 여기다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 줄게요. 이따가 정리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를 한다. 까지는 맞아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틀리죠? 여기 봐요. 본점만 된다고요. 사업자 단위는. 잠깐만. 사업자 단위는 뭐만 된다고요? 본점만 된다고요. 2번에 틀린 거예요.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칠판 볼까? 사업자 등록 여기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 이 문제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문제니까 맞는 거예요.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여기 봐요. 이렇게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쵸? 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변경을 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문장은 이거야. 각각 등록했죠. 근데 하나로 하고 싶어. 그러면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가 아니라 뭘 적용하는 거지?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영세율. 1번 틀렸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맞고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해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만 물어봐요. 면세 사업자만.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지만 영세율이 적용이 돼요. 한 번만 더.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지만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관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잖아요. 예,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매매는 면세가 되는 거 맞아요.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고요. 13번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동그라미 1번 봤더니 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해지된 때 해제일을 적고 작성일을 해제일을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발급한다. 마이너스 표시하죠. 요즘은 다 전자니까 마이너스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돼. 그리고 비고란에 당초 발행일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액은 뭘로다가 마이너스로 끊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수기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여기 봐요. 수기 세금 계산서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도 썼어요. 요즘은 다 마이너스를 해요. 어쨌든 동그라미 2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했어요. 잘못 발행한 거죠.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또는 마이너스 표시해서 발급하는 건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환입돼서 이 환입의 뜻이 뭔지 알죠? 물건이 팔렸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쵸? 그러면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로 작성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합니다.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해요. 다시 한번 반품돼서 돌아오면 물건이 나갔다가 잘 들어봐. 물건이 나갔다가 반품돼서 들어오면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요. 비굴안에 처음 발행한 날을 쓰면 되는 겁니다. 비굴안에 처음 발행한 날을 쓰는 거예요. 3번은 틀렸네요. 바뀌었어요, 문장이.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했습니다. 그럼 하나 마이너스 치면 되겠죠, 그쵸? 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발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4번 소득세 문제입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의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는 당일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1번 맞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강인이 스페인이 있죠? 그죠? 근데 이강인은 거주자야, 비거주자야? 거주자야. 우리나라 주소가 있잖아, 그죠? 주민등록선 주소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체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국내에 있고 가족들도 국내에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183일 이상 있으면은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4번에 뭐가 틀렸을까?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유권자의 경우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 잠깐만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의 뜻은 단순해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예요. 거주자는 얘들아 뭐라고 그랬지? 두 가지 조건 충족하면 거주자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수가 있는 자, 거주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다시 한번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6개월이란 말이에요. 183일 이상 거수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비거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외국의 시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건 아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결손금은 이번 연도에 적지 않은 게 결손금이고요. 2월 결손금은 작년에서 적자가 올해로 넘어온 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 여기 볼래요?
우리 종합소득 순서가 어떻게 되지? 2, 대, 4, 근, 연,